자, 반갑습니다. 2강 시작할게요. 이어서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통합에 대한 문제예요. 자,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화면에 엑셀 화면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가 두 개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항목들을 보니까 항목들이 좀 중복되고 있습니다. 냉장고 오디오, 오디오가 여러 번, 냉장고가 여러 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개의 표를 하나의 항목으로 이제 합치고 싶을 때 데이터 통합이라는 기능을 쓸 수가 있는데, 자,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먼저 첫 행에다가 필요한 요 열 머리글을 준비를 하고요. 또 좌측에다가 필요한 행 머리글을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 놓습니다.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데이터 메뉴에 통합이라고 하는 기능 버튼을 한번 눌러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통합이라는 창이 뜨고요. 여기서 함수를 내가 원하는 거를 고릅니다. 평균을 한번 내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 참조 영역에다가 내가 필요한 표를 이렇게 넣습니다. 이제 범위를 지정하시고 추가, 또 옆에도 범위를 지정하고 이렇게 추가를 누르게 돼요. 여기서 사용할 레이블은 첫 행과 왼쪽 열을 쓰겠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냉장고 오디오 비디오 카메라에 대한 목표량 판매액 등에 대한 평균이 이렇게 구해지게 되는 거예요. 뭐 합계든 평균이든 원하는 항목대로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같은 내용을 한번 더 해볼 때 이렇게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원본 데이터 연결이라는 걸 체크를 하고 이제 해보게 되면은 통합 시트에는 연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항목을 그대로 복사를 해다가 다른 시트에 한번 위치를 시켜주고요. 이 자리에서 통합을 한번 다시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 참조 영역에다가 원본 시트 표를 이렇게 두 가지를 다시 좀 지정을 해줄게요. 역시 사용할 레이블은 첫행 왼쪽 열을 쓰겠다 지정하시고 합계를 한번 이렇게 구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잘 구해졌죠? 자, 똑같은 영역을 원본 데이터 연결을 하고 한 번 더 지정을 해줘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본 데이터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여기가 이제 새로운 열이 좀 생성이 된 게 보여요. 자, 원본 자료에 가서 냉장고에 목표량 합계가 이제 지금 85인데 여기를 제가 9개가 아니라 109개로 이제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그러고 나면 이 통합된 자리가 실제 수량이 100개가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메뉴에서 원본 데이터 연결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참조 영역의 값이 바뀌면은 요 합계 값도 요약된 값도 같이 갱신되는 것, 이게 원본 데이터 연결이라는 기능이에요. 자, 그런데 이 원본 데이터 연결은 같은 시트에서는 작동하지 않았고 이렇게 다른 시트에 있을 때만 작동이 됐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통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골라봅니다. 원본 데이터 연결 기능은 통합 데이터가 원본 데이터 연결 기능은 통합할 데이터가 있는 워크시트와 통합 결과가 작성될 워크시트가 같은 통합 문서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같은 시트에 있으면 적용되지 않았고요. 다른 시트에 있을 때만 작동하는 걸 봤죠.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4번 볼게요. 자, 부분합에 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부분합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같은 항목끼리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필요한 항목에 따라서 이렇게 그 계산값을 미리 좀 계산해 보는 것, 이게 이제 부분합입니다. 역시 엑셀 창에서 한번 연습하는 걸 좀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데이터를 조금 가공을 좀 하겠습니다. 자, 요 부산 대리점 판매 현황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번 자료를 분석을 좀 해보죠. 이 상태로는 부분합을 하실 수가 없고 내가 어떤 기준을, 그러니까 그룹화할 기준을 좀 잡고 거기를 정렬을 좀 시켜줘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품목이 좀 중복이 되니까 품목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비디오, 오디오, 카메라끼리 이렇게 좀 정렬을 먼저 시킨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 가상 분석 기능에 부분합이라는 걸 좀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룹화할 항목은 품목을 기준으로 좀 그룹화를 시키고 판매액과 판매량의 합계를 좀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냉장고, 비디오, 오디오, 카메라에 대한 각각에 대한 그 합계 금액을 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자, 부분합을 다시 들어가서 자, 목표량, 판매량, 판매액 이번엔 3개 항목에 대해서 합계가 아니라 평균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면 네, 냉장고 평균, 비디오 평균, 오디오 평균이라는 항목으로 바뀌게 되죠. 자, 이런 게 이제 부분합이에요. 자, 여기서 부분합 그 문제에서 보면 부분합을 어떻게 줬는지 봅시다. 직급을 그룹화하여 급여에 대한 합계를 계산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밑에 옵션은 3개가 다 체크됐는데 새로운 값으로 대치해서 기존에 있던 항목은 싹 이제 지워지면서 새로운 값이 생성이 되게 됐고요. 그룹 사이에서 페이지 나누기를 해서 이제 그룹끼리 이제 다른 페이지에 인쇄가 되도록 다음에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 부분합에 대한 결과를 그 그룹 하단에 표시를 하고 있다. 이런 항목들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부분합 실행하기 전에 직급 항목으로 정렬돼 있어야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렬이 안 돼 있으면은 각 항목별로 전부 다 요약이 나와 버려요. 여기를 제가 시작하기 전에 아까 제가 냉장고별로 이제 좀 그룹을 시켰는데 정렬을 좀 시켰는데 부분합을 좀 제거를 하고 목표량 기준으로 일단 오름차순 정렬을 좀 시킨 다음에 품목이 이제 섞였죠. 이 상태로 부분합을 다시 해보면 아까랑 똑같은 항목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각 항목별로 평균값이 계산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부분합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직급 항목으로 정렬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룹화할 항목으로. 자, 부분합의 실행 결과는 직급별로 급여 항목에 대한 합계가 표시된다. 직급별 급여의 합계가 표시되게 됩니다. 인쇄 시 직급별로 다른 페이지에 인쇄되도록 그룹 사이에 페이지 나누기가 체크가 되어 있네요. 계산 결과는 그룹별로 각 그룹의 위쪽에 그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에 표시되게 옵션 체크가 되어 있죠. 그래서 24번의 틀린 말은 4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는 매크로에 대한 문제예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매크로 옵션 창이 이제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이제 매크로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는 동작을 녹화해 놨다가 그대로 엑셀에서 한번 다시 실행이 되는 그런 기능이에요. 자, 품목 자리를 정렬을 좀 시킬 건데 이걸 한번 녹화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 메뉴에 가서 매크로를 오름차순 이렇게 이제 한번 매크로 지정을 해볼 거예요. 단축키는 컨트롤 K로 한번 줘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확인 눌러서 녹화를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품목에 클릭을 하고 데이터 메뉴에서 오름차순, 이렇게 오름차순 정렬하는 걸로 한번 매크로를 끝냈어요. 밖에 한번 클릭하고 녹화 중지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매크로가 녹화가 돼서 여기를 컨트롤 K라는 단축키를 누르게 되면은 얘가 이제 정렬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오름차순 시켜놓고 오디오 냉장고, 오디오 비디오 카메라 이런 상황인데 자, 단축키 컨트롤 K를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는 순간 매크로가 실행이 돼서 품목이 오름차순 정렬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매크로 메뉴창을 좀 보면 자, 개발 도구에 매크로라고 하는 메뉴창을 이용해서 매크로 항목창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오름차순 매크로를 실행하게 되면은 아까 전에 했던 그 컨트롤 K 단축키가 또 바로 실행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편집을 누르면 이 해당 매크로에 대한 내용을 편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 매크로가 비주얼 베이직에서 프로그램 코드 형식으로 이렇게 코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맨 처음에 B3셀 셀렉트 클릭하고 정렬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정렬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요 아래쪽에 다시 밖에 i6 셀을 한번 클릭한 것까지 이렇게 코드로 녹화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실행 단추를 클릭하면 선택한 매크로를 실행한다. 그렇죠. 얘를 클릭하고 실행 누르면 이 매크로가 바로 실행이 됩니다. 한 단계씩 코드 실행 단추를 클릭하면 선택한 매크로의 코드를 한 단계씩 실행할 수 있도록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를 실행한다. 편집 단추를 클릭하면 선택한 매크로의 명령을 수정할 수 있도록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를 실행한다. 네. 엑셀 창에서 매크로 창을 열은 다음에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나타나서 한 줄씩 한 줄씩 보면서 매크로가 실행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 옵션 단추를 클릭하면 선택한 매크로에 매크로 이름과 설명을 수정할 수 있는 매크로 옵션 대화 상자를 표시한다 그래요. 매크로의 이름과 설명을 수정하시려면 아까 봤던 그 비주얼 베이직 창을 열어서 그 안에서 수정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여기서 옵션 창을 눌러도 단축키만 바꿀 수 있지 이 매크로 이름을 수정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여기서는 옳지 않은 답이 되겠어요. 자, 26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중 날짜 데이터를 자동 채우기 옵션 단추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채운 경우에 채울 수 있는 값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자동 채우기 옵션 단추가 있어요. 이거 한번 이것저것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새로운 시트에다가 날짜를 조금 써볼게요. 오늘 날짜를 일단 좀 입력을 하고 얘를 아래 방향으로 자동 채우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자동 채우기를 하고 나니까 값이 일씩 증가했죠. 하루씩 값이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엑셀 필기 문제를 공부를 하실 때는 이렇게 엑셀 창을 하나 띄워 놓으시고 실습을 해가면서 이 메뉴가 어떤 기능으로 동작하는지 이렇게 하나하나 보시면서 하는 게 효율이 좋습니다. 자, 오늘 날짜가 빨리 입력되게 하시려면은 컨트롤 세미콜론 키를 누르시면 돼요. 빈 셀에서 컨트롤 세미콜론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오늘 날짜, 지금 녹화일이 4월 7일인데 오늘 날짜가 이렇게 바로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것을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자동 채우기를 하고 나니까 오른쪽에 이렇게 자동 채우기 옵션 창이 잠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셀을 누르자마자 요 메뉴는 사라집니다. 여기서 화살표를 딱 눌러 보시면 요 자동 채우기를 어떤 식으로 채울까요? 셀 복사를 하게 되면은 모든 항목이 이제 같은 항목으로 이렇게 복사가 되는 이런 원리예요. 자동 채우기를 하고 나서 요 눌렀을 때 일 단위 채우기, 평일 단위 채우기, 월 단위 채우기 이런 옵션이 있습니다. 평일 단위 채우기를 누르면 주말은 안 나오고 평일만 나오는 거예요. 월 단위 채우기 하면은 한 달씩, 1개월씩 증가를 하게 되고요. 연 단위 채우기를 하면요. 오늘 날짜 4월 7일인데 1년씩 값이 증가해서 채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안 되는 거는 주 단위로 증가되는 날짜 채우는 거 이런 기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해보지 않으면 풀기가 어려워요. 외워서 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엑셀 창을 딱 띄워놓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 보시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는 셀 서식에 대한 문제예요. 자, 셀에 자료가 입력됐을 때 얘가 어떻게 정렬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요 열의 너비와 높이를 조금 넓혀 볼게요. 자, 요 안에다가 이제 자료를 한번 입력해 봅니다. 둘리라고 써 볼게요. 자,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왼쪽에 가서 붙어요. 그리고 뭐 150 같은 숫자는 오른쪽으로 가서 붙게 됩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제가 이제 홈 메뉴에서 보면 이제 가운데 정렬이 있죠. 왼쪽 정렬하면 이제 왼쪽 정렬을 하면 왼쪽으로 글자가 가서 붙고 오른쪽 뭐 가운데 정렬 이렇게 이제 맞출 수가 있고요. 위로 붙이거나 아래로 붙이거나 해서 9개의 위치 중에 내가 어디에 이제 이 글자를 배치할까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셀 서식 안에 들어가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셀 서식은 마우스 우클릭해서 셀 서식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요. 자주 들어가는 메뉴이기 때문에 단축키가 있어요. 컨트롤 1번, 컨트롤 숫자 1번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셀 서식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맞춤 메뉴에 가보면 이렇게 텍스트 맞춤 메뉴가 나타나고요. 여기서 이제 가로를 어떻게 맞출까, 세로를 어떻게 맞출까, 또 들여쓰기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문제 보면서 같이 해보죠. 자, 셀 병합은 선택 영역에서 데이터 값이 여러 개인 경우 마지막 셀의 내용만 남기고 모두 지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이제 두 칸을 드래그 했죠. 마지막 셀이면 150이 남아야 되겠죠. 셀 병합에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병합했을 때 왼쪽 윗값만 남기고 나머지 값은 잃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기준은 범위를 잡았을 때 기준은 항상 왼쪽 첫 번째 셀 기준이에요. 데이터 남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병합했을 때는 이것만 이제 남기고 지우게 됩니다. 자, 이어서 다른 것도 좀 볼게요. 셀 서식 문제는 자주 나오니까 다른 기능들도 모두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 셀의 맞춤은 입력 데이터의 길이가 셀의 너비보다 긴 경우 글자 크기를 자동으로 줄인다 그래요. 셀의 맞춤을 눌러 놓은 다음에 둘리 글자를 좀 여러 개 이제 복사를 좀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니까 글자가 이 셀의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크기가 알아서. 그래서 한 행에다가 모든 자료를 다 나타내고 싶을 때 이 셀의 맞춤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자, 방향은 이제 글자가 어떤 방향으로 돌아갈까 여기서 이제 선택하시는 건데 왼쪽에 요 텍스트 세로로 되어 있는 걸 누르시게 되면은 글자가 이제 세로 배치가 되게 됩니다. 글자가 좀 너무 많은데 좀 지워보면 이렇게 이제 세로 배치가 되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각도를 이렇게 지정하셔서 내가 원하는 각도대로 글자를 이렇게 이제 돌리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자, 텍스트 줄 바꿈은 텍스트 길이가 셀의 너비보다 긴 경우 자동으로 줄을 나누어 표시한다 그래요. 자, 자동 줄 바꿈 체크하고 각도는 원래대로 0도로 좀 바꿔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얘들을 이제 이렇게 복사를 쭉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많은 글자들은 줄을 이제 행바꿈을 자동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춤 탭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거는 1번 셀 병합을 했을 때는 값이 여러 개일 때 제일 상단 위에 값만 남긴다.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제일 좌측 위에 값은 26년 4월 7일이죠. 병합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26년 4월 7일 값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다 지워지게 됩니다. 셀 병합 문제였어요. 자, 28번. 자, 다음 중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요. 예, 이런 것도 역시 엑셀 띄워보면서 해보기 너무 좋은 문제고요. 해본 다음에 또 이제 안 잊어먹기 위해서 꼭 실습을 같이 하세요. 자, C5 셀에 값을 좀 입력해 보겠습니다. C5 셀에 안녕이라고 한번 데이터를 입력을 해봤어요. 자, 이렇게 안녕이라고 쓴 다음에 엔터를 아직 안 쳤습니다. 이 상태에서 ESC 키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 ESC 키를 딱 누르면 예, 없어집니다. 그래서 입력이 이제 취소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자, C5 셀에 값을 입력하고 오른쪽 방향 키를 누르면 어디로 갈까? 안녕이라고 이제 쓴 다음에 키보드의 오른쪽을 한번 눌러보세요. 오른쪽 방향으로 딱 가니까 입력이 이제 완성되면서 셀이 D5 셀로 가죠. 그래서 D5 셀 오른쪽에 있는 셀로 이동한다. 맞고요. 자, 이번에도 C5 셀에 잘가 이렇게 이제 쓴 다음에 엔터 키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 엔터 키를 누르면 아래로 내려가죠. 그래서 C6 셀로 셀 포인터가 이동한다. 맞는 말이고요. 자, 그럼 C5 셀의 값을 입력하고 홈 키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 홈 키는 우리 키보드 방향키 위에 보시면 홈 엔드 그리고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키가 있어요. 인서트 딜리트 키도 있고. 저는 이 홈 키를 자주 쓰는 편인데 글자를 쓰다가 홈 키를 누르면은 이제 입력하던 문장이 제일 처음으로 이동하게 되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셀의 값을 입력하고 홈 키를 누르면 C5 셀의 값이 입력된 후에 C1 셀로 간다. C1 셀이면 이제 위로 가는 거죠. 제일 위로 이동을 한다 이런 뜻인데, 자, 홈 키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눌렀더니 좌측 끝으로 갔네요. 뭐 이런 거예요. 요 셀에서 이제 수식 입력줄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해놓고 홈 키를 누르게 되면은 요 문장이 제일 처음으로 가게 되는데, 자료를 입력하다가 그러니까 아직 입력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쓰고 홈 키를 누르면 좌측 끝으로 간다.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뭐 입력을 하다가 네, 홈 키를 누르면 이동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예, 또 다음 29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중 아래 시트에서 C2, C5 영역에 수행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범위를 이만큼 지정을 할게요. 예, 20부터 요 11이 있는 값까지 범위를 지정을 했어요. 자, 키보드에 백스페이스 키를 누른다. 자, 요거 이제 많이 쓰실 것 같은데 범위를 지정하시고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시게 되면 범위를 선택한 것 중에 첫 번째 셀만 값이 지워지고 여기에 뭔가 다른 값을 입력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저는 평소 엑셀 쓸 때 요렇게 범위 지정하고 백스페이스 키는 잘 안 누르는 편인데요. 예, 하여튼 드래그를 하고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값이 이렇게 첫 번째 셀만 지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입력 상태가 되죠. 계속 이어서 쓸 수가 있게 돼요. 자, 두 번째,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나온 바로가기 메뉴에서 내용 지우기를 선택한다. 마우스 클릭해서 내용 지우기를 누르면 마치 딜리트 키를 누른 것처럼 안에 값만 지워지게 됩니다. 세 번째, 홈 편집 지우기에서 내용 지우기를 한다. 자, 홈 메뉴에 오른쪽에 이제 편집 그룹 중에 핑크색 지우개 모양이 있어요. 여기서 내용 지우기를 누르시면 역시 딜리트 키를 누른 거랑 똑같이 작동하게 됩니다. 네, 키보드에 딜리트 키를 누른다. 딜리트 키 누르면 서식은 그대로 두고 값만 지워지게 됩니다. 자, 딜리트 키를 눌렀다는 거는 요 범위를 제가 이렇게 테두리도 좀 그리고 색칠도 좀 하고 이제 글씨체도 좀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딜리트 키를 눌렀을 때 이렇게 값이 지워지는 걸 뜻해요. 참고로 요 지우개 메뉴에서 모두 지우기라고 하는 기능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셀 값과 서식이 싹 날아가서 아예 여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숫자를 써도 글자를 써도 초기 값으로 이렇게 돌아와지게 되고요. 맑은 고데기 11포인트죠. 요 범위만 드래그하고 또 지우기 메뉴에서 서식 지우기를 누르게 되면 값은 살아있고 서식만 지워지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이런 거 역시 필기 문제에서 내기 좋으니까 같이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30번 문제 볼게요. 자, 시트 보호와 통합문서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시트 보호는 이제 컴활 2급 실기에서는 나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한번 잘 봐보실게요. 자, 일부 셀 범위를 제가 이렇게 좀 클릭을 하고 셀 서식에 한번 들어가 봅니다. 셀 서식에 가서 맨 마지막에 있는 보호 탭으로 한번 가볼게요. 모든 시트의 셀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잠금 표시가 돼 있어요.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요만큼 요 노란색 색칠한 범위에 대해서 제가 셀 서식 들어가 가지고 여기 보호가 지금 잠금으로 또 체크가 돼 있는데 이거 한번 해지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눌러 보시면 자, 여러분들도 다 따라서 실습을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눌러도 뭐가 변하는 건 없어요. 여기가 이제 잠금이 해제가 됐다는 건 나만 지금 알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상단 메뉴 검토에 가서 시트 보호라는 메뉴를 한번 봅니다. 시트 보호 아이콘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시트 보호를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이제 창이 떠요. 암호도 이제 넣을 수 있습니다. 암호는 1, 2, 3, 4 한번 넣어줘 볼게요. 자, 이 시트를 보호를 실행했을 때 허용할 내용이 뭡니까? 지금 잠긴 셀 선택, 잠기지 않은 셀 선택, 이 두 가지가 기본값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잠기지 않은 셀 선택을 두고요. 잠긴 셀은 선택도 못하게 이렇게 해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암호를 한번 더 물어보죠. 1, 2, 3, 4 입력하고 확인. 자, 이랬더니 지금 다른 셀들은 이제 클릭조차 되지 않습니다. 여기 아까 전에 잠금을 풀어놨던 데만 이렇게 클릭이 되는 거예요. 수정도 할 수 있고요. 자, 보호 해제를 할 때는 이 버튼을 다시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밀번호 1, 2, 3, 4 넣었더니 이제 보호가 해제돼서 이제 원래대로 다시 좀 클릭이 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시트 보호 한 번 더 해가지고 잠긴 셀도 선택되고 잠기지 않은 셀도 선택되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확인 누르면 이제 클릭은 다 돼요. 클릭은 다 되는데 요 잠김이 풀어진 부분은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잠긴 셀은 선택은 되지만 더블 클릭해 보면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나면서 보호를 해지를 하셔야 이 시트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 볼게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한번 차례대로 문제를 보죠. 시트 보호에서 잠긴 셀 선택을 허용하지 않으려면 잠긴 셀 선택을 허용하지 않으려면 여기가 이제 체크가 안 돼 있어야 되죠. 자, 셀 서식 보호 탭에 숨김 항목이 선택이 돼 있어야 됩니다. 숨김이 선택돼 있다는 거는 그 값이 이제 안 보이는 기능이에요. 자, 범위를 제가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여기에 이제 수식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요 equal sum 그래서 요만큼의 범위를 한번 더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셀에 대해서 셀 서식에 숨김이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잠금은 풀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시트 보호를 한번 걸어 볼게요. 지금 상관없이 이 시트를 클릭하면 숨김을 했다는 건 요 수식, 아까 전에 썸 수식을 입력했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잠긴 셀 선택과 요 숨긴 항목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2번 시트 보호 시 시트 보호 해제 암호를 지정할 수 있으며 암호를 설정하지 않으면 모든 사용자가 시트 보호를 해제하고 보호된 요소를 변경할 수 있어요. 제가 방금 전에 이거 시트 보호 걸을 때 암호 안 넣었죠? 이거 한 번만 눌러주면요, 이게 풀린 거예요. 끝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거로 이제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암호를 넣으시는 게 맞겠죠? 자, 3번 통합문서 보호는 시트의 삽입, 삭제, 이동, 숨기기, 이름 바꾸기 등의 작업을 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방금 전에 여기 문제에 나왔던 이런 항목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뭐 행열 삽입, 열 삭제, 행 삭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시트 삽입 삭제. 아, 문서 보호. 예, 통합문서 보호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 이제 구조를 이제 보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시트를 하나 추가를 못 하게 됩니다. 예, 요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시트 순서를 바꾸는 것도 안 되고요. 시트 이름 바꾸기나 시트 복사도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통합문서 보호는 시트를 못 만지게 하는 것, 이 전체 구조를 보호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4번 통합문서 보호에서 보호할 대상으로 창을 선택하면 통합문서에 창을 옮기거나 크기 조정, 닫기 등을 할 수 없도록 보호한다 그래요. 자, 요거는 이제 오피스 2016에서는 이제 메뉴가 안 보이고요. 엑셀 2010때 시트들을 좀 작게 축소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 그때 사용하던 기능입니다. 이제 31번 문제 볼게요. 31번 문제는 매크로의 이름을 정의하는 규칙으로 옳지 않은 것이래요. 자, 매크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매크로는 요 개발 도구 매크로 버튼에서 요 새로 매크로 기록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매크로 이름을 정할 수가 있어요. 하나씩 해볼게요. 자, 물음표, 슬러시, 바 같은 특수 문자를 매크로에 이용할 수 없다. 자, 매크로 사이에다가 슬러시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그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니까 이제 안 되는 문자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음표, 슬러시, 바 같은 것들을 쓸 수 없다. 네, 맞는 말이죠. 자, 기존 매크로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면 기존의 매크로를 새로 기록하려는 매크로로 바꿀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자, 기존의 매크로가 뭐가 있나 볼까요? 오름차순이라고 만들어 놨군요. 자, 새로 기록을 해서 오름차순이라고 한번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기존의 매크로를 바꾸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바꿀지 선택할 수가 있네요. 자, 매크로 첫 이름의 글자는 반드시 문자로 지정해야 된다. 한번 또 해봅니다. 매크로의 첫 이름을 숫자로 한번 넣어볼게요. 이랬더니 숫자로 또 시작이 안 되는군요. 매크로 이름에 사용되는 영문자는 대소문자를 구분한다. 자, 여기다가 대문자 AA라고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AA가 잘 만들어졌는데 같은 이름으로 소문자 AA로 한번 넣었더니 AA가 있습니다. 바꿀 것이겠습니까? 예. 녹화 중지 했더니 매크로가 대문자 AA가 소문자 AA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둘 다 구분이 안 되고 같은 걸로 인식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구분하지 못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어요. 매크로의 이름은 영문자,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고 같이 쓴다. 이런 뜻입니다. 같이 쓰면 더 헷갈릴 것 같아요. 자, 이제 수식 문제가 나오네요. 자,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직무가 90점 이상이거나 국사와 상식이 모두 80 이상이면 평가에 통과를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하라. 여기서는 AND와 OR의 구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직무가 90이거나 하면 OR이죠. 국사와 상식이 모두 80 이상이면 얘는 AND입니다. 근데 국사와 상식이 모두 80이 따로 작동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뒷부분에 AND 부분이 가로가 따로 쳐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평가 요 자리에다가 이 두 셀에다가 하나 수식을 작성하고 아래로 자동 채우기 내리면 되니까 어디를 참조하고 있는 주소를 잘 보시면 돼요.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3번이 정답인데 3번 좀 잘 볼게요. 자, 먼저 OR로 B2가 직무가 90 이상인지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AND 가로 열고 C2 80, D2 80 이상입니까가 물어봐졌어요. 그래서 AND 함수가 먼저 작동하고 그 다음에 OR 함수로 둘 중에 하나가 맞는지 물어봐서 둘 중에 답이 있다면 통과를 출력하고 아니면은 공백을 출력하라. 이렇게 이제 수식이 나왔습니다. 다른 항목들을 보면은 이제 OR이 안쪽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AND로 여기를 먼저 물어봐가지고 B2와 C2가 AND인지를 먼저 물어봐서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순서대로 규칙을 줘야 되는지 그걸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3번 보겠습니다. 자, 아래 시트에서 수강생들의 학점별 학생 수를 E3, E7 셀 여기서 여기까지 계산해냈습니다. E3 셀 첫 번째 셀에 들어갈 수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카운트 A, 카운트 if 뭐 이런 함수들이 나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앞쪽에 AA, BC 같은 것들을 좀 넣어보고 카운트 if 함수를 써볼게요. 학생의 수를 구하려고 하니까 개수를 세는 카운트 함수를 쓰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카운트 함수는 특징이 뭐냐면 숫자가 있는 셀의 개수, 숫자만 일단 있다면 무조건 이제 개수를 세는 그런 게 이제 카운트 함수고요. 카운트 A 함수는 숫자든 문자든 비어 있지만 않으면 그 개수를 세주는 함수가 카운트 A 함수입니다. 사용 방법은 카운트나 카운트 A나 그냥 해당 영역만 범위만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콤마로 어디를 찍어주시면 거기에 이제 값이 있으면 그냥 그것까지 세주게 되죠. 카운트 if는 조건에 맞는 그 값을 찾아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A, B, C를 이렇게 이제 미리 써놨다고 했을 때 수식에다가 count if 함수를 써보게 되면 이렇게 구문이 나오죠. range는 탐색할 범위예요. 조건을 탐색할 범위. 그래서 내 여기를 검색하겠다. 그리고 내가 찾으려는 값은 A이다.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테리아가 이제 조건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두 개라고 세지게 되는 거죠. 4번이 이제 정답인데 범위 부분을 고정한 건 왜 그러냐면 자동 채우기를 했을 때 빨간색 범위는 한 칸 한 칸 따라서 내려가야 되는데 파란색 범위는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파란색 범위만 F4번으로 고정을 좀 해주고 아래로 자동 채우기를 했을 때 각각의 개수가 이렇게 세지는 그런 함수 수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텍스트 함수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것들은 일일이 한 번씩 다 해봐 주시는 게 좋아요. 옳은 것, 결과가 옳은 것. 자,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하는 글자를 먼저 좀 여기다 써놔 볼게요. 사운드 오브 단어를 이렇게 좀 써놓고 옆에다가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 이런 옵션을 줬을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작동합니다. 일단 속 안에 있는 미드부터 한번 써보는 거예요. 미드 함수로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5,6을 지정했다. 그러면 다섯 번째 글자부터 6개의 글자를 가지고 나와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왔어요. 1, 2, 3, 4, 5. 자, 조금 확대해 볼게요. 앞에서부터 1, 2, 3, 4, 5 D부터 시작이에요. D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M자까지 띄어쓰기까지 다 포함해서 D 한 칸 띄고 오브 M까지 이제 출력이 된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left 함수는 왼쪽에 있는 글자부터 몇 개를 갖고 와라 이렇게 작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left 함수로 왼쪽에서 세 글자를 꺼내라. 그럼 이 글자에서 left 함수로 콤마 3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세 글자가 출력이 돼서 왼쪽에 세 글자가 출력이 돼서 D 한 칸 띄고 5가 남겠죠. 1번은 이제 틀린 말이 됩니다. 자, 2번. 자, 라이트 함수로 오른쪽, 라이트 함수는 이제 오른쪽이잖아요. 오른쪽에서 7글자를 갖고 와라. 이퀄 라이트 함수로 여기서 7글자를 뽑아와 보면 이제 이게 시험장에서는 암산이 되어야 됩니다. 오른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7 해갖고 이제 5, 6, 7 F부터 나오겠다. 근데 이걸 다시 미드 함수로 2,3 하나, 둘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가 나오니까 띄어쓰기 MU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미드 함수로
이 문자열에서 2,3 두 번째 글자부터 세 글자가 나와라 그랬더니 한 칸 띄고 M6가 나왔죠. 예, 지금 2번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 번째 거는 미드로 3,7을 했으니까 하나, 둘, 세 번째 글자부터 1, 2, 3, 4, 5, 6 예. U부터 요 F까지 나올 것이다. 근데 라이트 함수로 세 개를 찍었으니까 하나, 둘, 셋 띄어쓰기 하고 OF가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또 틀린 말이고. 네 번째 거 레프트 함수로 7. 그러니까 왼쪽부터 7개니까 5, 6, 7. 한 칸 띄고 5까지 나오는데 여기서 미드 함수로 2,3을 했으니까 하나, 둘부터 하나, 둘, 셋, O, U, N이 나왔을 것이다. UND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레프트, 라이트, 미드 함수를 연습을 좀 해보시고 문자열에서 어디서 어디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는 거예요. 암산을.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를 예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5번 볼게요. 자, 다음 중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워크시트의 행과 열에서 숨겨진 데이터는 차트에 표시되지 않는다. 자, 이것도 테스트를 해보기 되게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행과 열을 좀 숨겨 볼게요. 여기 보면은 목표량, 판매량, 판매액이 있어서 이만큼의 자료를 선택하고 차트를 묶은 세로막 대형을 만들어 보면 목표량, 판매량, 판매액이 제대로 이제 표시가 되고 있는데 판매액 같은 경우는 값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 잘 안 보이고 있어요. 얘를 차트를 좀 콤보형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만 좀 이렇게 다른 형태로 바꿨더니 차트가 제대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제가 이제 D열을 좀 숨기고 또 오행도 좀 이렇게 숨기고 했어요. 그랬더니 숨겨진 게 바로 차트에 반영이 돼가지고 이 항목에 대해서만 지금 차트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항목 가지고 차트를 새로 만들게 되면 네, 이 항목에 대해서만 또 이제 차트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1번 워크시트의 행과 열에서 숨겨진 데이터는 차트에 표시되지 않게 됩니다. 자, 2번 자, 차트 제목, 가로, 세로, 축 제목, 범례, 그림 영역 등은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이동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 차트에 대해서 이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고 테두리 선에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갖고 가 보시면은 이동 아이콘이 나와요. 차트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들은 각자 개별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뭐 차트 계열을 이렇게 끌고 그림 영역을 끌고 이렇게 간다든지 범례를 끌고 이렇게 뭐 다른 데로 이동시킨다든지 이렇게 이제 돼요. 단 요거를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한번 이동시키시게 되면은 위치가 이제 거기에 수동으로 고정이 돼서 뭔가 다른 요소의 크기나 위치 같은 것들이 바뀌었을 때 이게 자동으로 안 바뀌어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차트 크기를 조절하면 차트 크기가 셀에 맞춰 조절된다. 자, 크기를 조절할 때는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 요 끝에 요 점을 이용해서 이제 크기를 조절하시게 되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조절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원래 크기 조절할 때 크기 조절하는 기준이 이제 이 오른쪽 끝을 이렇게 잡고 이동한다 그러면 크기를 조절한다 그러면 좌측 상단 점이 이제 기준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줄였다가 이렇게 늘렸다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크기 조절을 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중심축이 가운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이렇게 조절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조절되기도 하고. 그래서 중심축이 좌측 상단이냐 가운데냐 뭐 왼쪽 밑에를 찍었을 때는 우측 상단인지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거고요. 크기를 지정할 때 Alt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셀 크기에 딱딱 맞춰 가지고 크기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매크로 문제 풀으실 때도 그 셀 크기 어디서 어디까지에다가 이제 크기를 조정해라, 크기 맞춰서 생성해라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 하실 때 Alt 키를 누르고 하시면 편리합니다. 자,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차트 종류를 차트 서식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자, 차트에서 우클릭을 해보면 서식 파일로 저장이라는 메뉴가 있어서 이걸 누르면은 차트 서식 파일로서 내가 지금 만들었던 차트를 템플릿의 형태로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자주 썼던 모양을 불러다가 쓸 수가 있게 돼요. 이런 것도 한 번씩 눌러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옳지 않은 것은 요 3번 컨트롤 키가 아니고 Alt 키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36번 문제예요. 자, 아래 워크시트는 수량과 상품 코드별 단가를 이용하여 금액을 산출한 겁니다. D2셀에 사용된 수식으로 옳은 건 무엇일까요? 단 여기서 금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이다 그랬습니다. 이거 자주 나오는 브이로그 문제이죠? 예제를 또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자, 시트가 준비가 됐습니다. 금액을 구할 건데 뭐 이런 거예요. 여기 AA10이라고 하는 항목을 요만큼의 자료 범위에서 첫 행에서 찾아가지고 3,000원을 일단 여기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수량하고 곱하면은 45,000원이 나올 거예요. 자, V룩업. 자, V룩업의 V는 버티컬의 V입니다. 세로 방향으로 값을 검사하는데 V룩업을 써보시면은 이런 설명이 나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배열의 첫 열에서 값을 검색하여 지정한 열의 같은 행에서 데이터를 돌려줍니다. 그래요. 내가 찾으려는 값 룩업 밸류로 요 AA10이라는 값을 찾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검색하는 요 테이블 어레이에서 첫 열에 반드시 내가 찾는 값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잡았고요. AA10을 여기서 검색해서 오른쪽에 같은 행에 있는 값을 돌려주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빨간색 범위는 참조 범위라 자동 채우기 할 때 움직이면 안 되니까 F4번으로 고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입력할 항목은 콜 인덱스 넘버, 그러니까 컬럼 넘버 몇 번째 열 값을 돌려줄까요? 입니다. 여기서 2열 값을 돌려주세요. 문자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1대1로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렇게 지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3,000원이 돌아오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랑 합쳐요? C2랑 곱해줍니다. 여기 뒤에다가 곱하기 C2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45,000원이 계산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간 수식이 뭐가 맞냐면 C2를 앞쪽에 곱하였군요. 상관없죠. 앞으로 곱하나 뒤로 곱하나. 자, C2 곱하기 V로 거 B2, B8에서 C10까지는 F4번으로 고정을 해주고 콤마 2 그리고 2열 값을 참조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false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확히 일치가 되죠. 1번은 뭐가 틀렸냐면 유사일치가 됐어요. 유사일치를 하게 되면 결과가 바뀌게 됩니다. false 값을 안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기본 값으로 유사일치로 이제 옵션이 선택이 되게 돼요. 그러면은 자동 채우기를 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비슷한 값을 찾아버리니까.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룩업 밸류 자리에 참조 범위가 들어갔죠. 그래서 vlookup 함수를 연습을 해보시면서 첫 번째는 뭐가 들어간다, 두 번째는 어떤 항목이 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도 역시 구문 순서가 틀린 문제로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 차트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데이터 범위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려고 하면 차트를 쓸 수 있는 종류가 이제 많이 있어요. 일단 방사형이라는 것도 있고요. 원형, 도넛형, 여기 이제 도넛형이 있습니다. 자, 방사형, 원형, 도넛형의 특징은 뭐냐면 가로 세로 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로 세로 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계열별로 비율을 기준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역형, 뭐 거품형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산형 거품형 같은 경우는 x축, y축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추세선이라는 거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이제 추세선은 값이 이제 점차적으로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런 항목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차트 종류를 원형이나 도넷을 이렇게 넣게 되면은 추세선이라는 항목을 아예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특징을 봤을 때 가로축, 세로축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에 따라서 차트 종류가 이제 나눠지게 돼요. 그리고 특히 원형이나 도넛형은 두 개 이상의 계열을 하나의 차트에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구분하는 문제들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차트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또 한번 살펴봐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38번도 차트 문제네요. 자, 아래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계열 옵션으로 첫째 조각의 각을 90도로 설정하였다. 첫째 조각의 각이라고 하면 0도를 기준으로 해서 요만큼의 이제 각도를 오른쪽으로 90도 이제 돌리는 걸 얘기해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원형 차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매장면과 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원형 차트를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 차트 옵션에서 자, 데이터 계열 서식에 첫째 조각의 각을 90으로 이제 조정을 해보면 자, 이 파란색 계열이 이제 첫 번째 항목인데 얘가 이제 오른쪽으로 90도 돌아간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는 이제 이게 맞으려면은 얘가 이제 오른쪽으로 90도 이렇게 돌아가 있어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각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차트 종류는 원형으로 지정하였다. 이 차트의 종류는 원형이긴 한데 3차원 원형이죠. 자, 차트 종류 중에 원형 중에서도 바로 이 3차원 원형이라고 하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차트이죠. 자, 데이터 레이블 내용으로 항목 이름과 값을 함께 표시하였습니다. 서부 그리고 127, 동부 56 이런 식으로 이름과 값이 같이 표시되어 있고요. 차트 제목을 그림 영역 안쪽 위치에 표시하였다. 그림 영역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여기까지의 경계선이 이제 그림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그림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이제 겹쳐서 보여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은 이제 3번이 되겠네요. 자, 39번입니다. 자, 다음 중 페이지 나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페이지 나누기는 이제 인쇄를 할 때 나오는 메뉴예요. 그래서 이제 웬만큼 어느 정도 이제 크기가 있는 데이터를 인쇄를 했을 때 어디까지 1페이지고 어디까지 2페이지가 되겠다 이렇게 지정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파일을 제가 인쇄 버튼을 눌러보게 되면 A4 용지에 인쇄했을 때 이렇게 한 페이지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여기까지가 이제 나오게 되겠다 이런 내용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페이지 나누기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나 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비디오라고 하는 항목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 있죠. 11번 행 여기를 선택하고 페이지 레이아웃 메뉴에서 나누기 페이지 나누기를 삽입을 한번 해볼게요. 삽입을 하고 나면 여기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에 선이 이제 약간 회색 선이 이제 생긴 거는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점선도 이제 생겼죠. 자, 인쇄를 해보면 이제 네, 아까 전에 이제 집어 넣었던 항목을 기준으로 페이지가 이렇게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1페이지, 2페이지가 이제 구분이 더 되게 됐습니다. 내가 선택한 셀을 기준으로 좌측 그리고 위에 선을 십자로 그어서 페이지가 나눠지게 돼요. 나누기 구분 선은 또 어디 가서 보시게 되냐면 페이지 레이아웃 메뉴 중에 요 제일 끝에 가면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제 인쇄 영역과 페이지 나누는 기준 선이 이제 보여지게 돼요. 이 선들을 이렇게 이동을 또 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 수동으로 사용자가 설정한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은 이렇게 파란색 선 실선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문자의 크기나 A4 용지 크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제 생성된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은 이렇게 점선 형태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을 이렇게 이동을 시킴으로써 어디까지 1페이지, 어디까지 2페이지가 나올지를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게 돼요. 이걸로 이제 조금 더 확실하게 나 어디까지 1페이지 할 거야, 어디까지 2페이지 할 거야 지정하실 수 있고 이렇게 조정해 놓은 다음에 파일을 인쇄를 해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1페이지의 내용이 아까랑 또 달라진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 마우스로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클릭하여 끌면 페이지를 나눌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방금 하는 거 보셨죠? 행 높이와 열 너비를 변경해도 자동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의 위치는 변경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1페이지, 2페이지가 이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여기 행 높이가 되게 커서 1페이지 모든 내용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구분선이
이렇게 삐져나와서 아까 넣었던 범위가 이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선의 위치는 변경이 됩니다. 자동으로. 너무 이제 넓은 크기가 자동으로 축소돼서 1페이지에 다 들어가진 않아요. 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 파선은 자동 페이지 나누기, 실선은 사용자 지정 페이지 나누기입니다. 예, 파선, 그러니까 점선, 파선의 시스템이 자동으로 설정한 영역, 그리고 내가 이걸 수동으로 설정하게 되면 그 순간 실선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자주 꼭 나오니까 잘 봐두시고 꼭 만져보세요. 자, 40페이지입니다. 자, 머리글 바닥글 편집에서 명령 단추와 기능이 옳지 않은 것은 이에요. 자, 페이지 설정 메뉴에서 머리글 바닥글 뭐 편집을 이제 해보시게 되면은 요 항목에다가 요 내가 원하는 페이지 번호나 현재 날짜, 현재 시간 같은 것들을 입력을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샵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는 현재 페이지 번호예요. 그래서 지금 1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삽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샵하고 종이가 여러 장이 있는 거는 총 3페이지 중에 뭐 현재 1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쓸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페이지 수가 표시가 되는 거고요. 시계 모양 요거는 현재 시간 들어오는 거예요. 현재 시간. 다음에 요 그림 서식 모양을 누르게 되면 요거는 이제 지금 그림 서식이 이제 안 되는데 시트 이름부터 좀 보겠습니다. 엑셀 파일 모양 파일 요거 누르면은 이제 현재 파일의 이름이 들어오게 되고요. 자, 그림을 하나 삽입을 하고 자, 그림을 하나 삽입을 하고 나면 이렇게 그림 서식이라는 메뉴를 쓸 수 있어서 이 그림의 크기나 뭐 특 속성 같은 것들을 이제 지정하는 그런 메뉴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메뉴들을 봤어요. 여기서 지금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여기 시트 이름 삽입이 아니라 파일의 이름 삽입이에요. 엑셀 모양의 아이콘은 여기서 만약에 이제 시트 이름 삽입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워크시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이 아이콘은 시트 이름을 삽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4번 문제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기출 문제 한 개 회차를 2시간에 나눠서 그러니까 살펴봤는데 문제의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1과목 같은 경우는 컴퓨터 하드웨어나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이 평소 없었으면은 용어들이 좀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용어 같은 거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2과목 스프레드시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이제 문제 풀이하면서 보여드렸듯이 엑셀 창을 하나 띄워 놓으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필기 문제의 것을 직접 구현을 해보시면서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테스트를 해봐 가시면서 작성하시면은 몇 개 회차만 풀어보셔도 금방 이 문제의 전체 흐름이나 난이도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하셔서 쉽게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